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우리 사유보험법의 역사에서 최초의 사유보험법으로 1963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1964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부터는 한 명이라도, 원칙적이지만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첫 시행은 63년 제정, 64년 시행 이렇게 우리가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산재보험에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이 바로 거기 정의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거기 정의를 보면은 업무상 재해가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유적 위험에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그리고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사유적 위험을 보시면 각각의 법률마다 사유적 위험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유적 위험을 업무상 재해라고 함축시키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관련된 거기 나와 있죠.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사유적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는 4가지. 그래서 당연히 업무상 사유에 따른 건 당연히 붙겠지만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라는 걸 보시되 그중에 사회보장기본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은 부상이 되겠다.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적 위험 중에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만 나오는 이런 규제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로자, 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유족이 나와 있는데 유족의 범위는 우리가 유족은 당연히 국민연금법상 유족 뼈자면 연금을 가지고 유족의 범위를 하고 있는데 그와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형제 자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는 유족의 범위에 자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만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4번, 5번, 6번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치유가 나와 있고 5번에 보면 장해가 나와 있고 6번에 보면 중증 요양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증 요양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중요 표시를 하시고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구어체로 설명할 때 완치된 것을 치유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제상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된 것만을 치유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치유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것도 치유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나을 가능성이 없는 그 말을 이렇게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상태가 고정된 거 악화는 되지 않지만 더 이상 치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를 기반으로 해서 장해와 중증 요양 상태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장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완전 완치는 아니겠지만 완치라는 개념의 치유가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개선으로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치유를 전제로 해서 치유가 됐으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여기는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것은 장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것을 여기 나온 것처럼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폐질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폐질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률이 바뀌어서 그것을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치유가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상태냐,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냐를 가지고 장애와 중증 요양 상태를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출퇴근,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출퇴근에 보시면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직주 간의 취업에 관련해서 직주 간의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도 출퇴근이라고 하지만 이 출퇴근의 범위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도 역시 출퇴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도 출퇴근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법제를 바탕으로 해서 산재보험 정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 정책의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가 보면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할당. 원칙은 고용보험 정책과 동일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모든이란 단어는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처음 1964년에 시행할 적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자, 줄이고 하다가 이제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그 대상의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예외까지는 출제된다고 말씀 못하죠.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원칙은 같습니다. 다음에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적용받는 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정책과는 달리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가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개별 근로자 관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편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사업주만. 그렇다면 근로자, 만약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입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가입 탈퇴는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와 관련 없이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또는 사업의 근로자로 하다가 산재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당연히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산재급여를 받는. 그게 굳이 가입을 했니 안 했니? 왜냐하면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했니 안 했니는 그건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무적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그야말로 산재보험급여에는 뭐가 있을까? 이 급여는 당연히 산재라고 하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재라고 하는 산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산재에는 당연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 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 급여에는 요양급여는 미리 말하지만 청취에서도 봤었죠. 산재보험에서 유일무이한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그리고 4일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 나머지 모든 7개의 급여는 현금급여가 되겠는데 휴업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간병급여, 그다음에 사망시 유족급여, 장의비,
그다음에 너 밑에 내려오군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너무 밑에 내려가서요. 좌측에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지만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마저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산재보험급여는 모두가 현금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에 의해서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나 이렇게 현금급여를 줄 적에는 소득보장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병행하는 정도의 제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은 평균 임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휴업급여는 얼마 준다? 평균 임금의 70%. 장애급여는 평균 임금 곱하기 법으로 정해진 일수, 법정 일수의 14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급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족급여, 유족보상일시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곱하기 1301분, 장의비 평균 임금 곱하기 121분 이런 식으로 산정 기준의 원칙은 평균 임금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급여도 역시 산정 기준, 기초 일액은 평균 임금을 가지고 하되 하지요. 그래서 평균 임금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도 12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그중에 2분의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재원. 당연히 재원은 국가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가 되겠죠. 이 보험료는 누가 낸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 전달의 의무, 관리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당연히 보나마나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관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주관하고 보험료 징수는 건보공단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핵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법 조문을 통해서 어디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규정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보면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자인데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2000년부터다. 21세기부터다 보시고 적용 예외가 쭉 나와 있는데 적용 예외 보면은 많이 삭제가 됐지요. 그래서 저기 한번 봐주시고 자, 별표할 것은 적용 예외에서 이제 3번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고 할 적에 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항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과 보험료 징수 거기다가 고용보험과 동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재보험이 나와 있네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누가 관장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지요. 또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역시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그래서 2번에 1번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도 역시 거기에다가 고용보험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든 5대 사회보험에는 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산재보험에는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의 공식처럼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및 예방시무위원회는 거기 보면은 2번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지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밑에서 둘째 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는다 해서 중앙행정관서의 차관이 맡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위로 올라가서 1번 설치에 3번 전문위원회를 두는데 산재보험 및 예방시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는 정책전문위원회와 요양전문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나와 있네요. 거기는 1번에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그리고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 설명을 했습니다.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와 나머지 전부 현금급여로 8개를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 보면 2번에 보험급여의 지급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을 한다.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다. 청구하면 안 준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청구가 없으면 불이익은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는 뭐에 따라 주는 거예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요양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와 있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바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정의해서 본 것처럼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용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보면은 사망과 사항에 대해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의 종래에는 인정되지 않던 것을 분리해서 한 것이 바로 출퇴근 중에 재해가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그걸 분리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신설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그 사망과 사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인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법률은 이게 적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법원의 해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법원에 대한 소위 재판부의 해석이나 또는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의 내용, 업무상 재해의 내용을 보면은 업무상 사고, 3번에 업무상 질병, 4번에 출퇴근 재해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출퇴근 재해가 새로. 아까 출퇴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을 이동하는 것도 출퇴근이라고 하지만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출퇴근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급여 이제 하나의 급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급여가 나와 있는데 요양급여 뭐에 대해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요양급여인데 요양급여는 거기 2항의 단서조항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현물급여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물급여가 원칙이지만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는 적어도 4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양급여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회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는 뭐가 있다? 예방이 존재를 합니다. 예방. 그러나 산재보험은 이미 과거 완료 분사로 이미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상 사유로 한 질병이 발생해버린 사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방이란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방이란 단어 대신에 간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있으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고 간병이 들어있으면 여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휴업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위하자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부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균 임금의 7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 휴업급여의 경우는 부분 휴업급여나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재요양기간 중에 이런 휴업급여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장애, 치유가 되었으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것을 장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14등급으로 나누어서 정해진 법정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칙은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급, 2급, 3급은 장애보상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4급에서 7급은 선택하도록 그리고 8급 이후 14급까지는 일상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병급여 역시 현금급여인데 간병급여에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간병급여의 금액은 거기 2번에 있는 것처럼 2번에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시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현금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면 모두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플러스 가산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은 거기에 보면 급여 기초연액 맞아면 평균임금 곱하기 365를 급여 기초연액이라 그거에 47%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 금액은 거기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보상연금의 성격으로 나오는 걸로써 거기에 1인당 급여 기초연액에 5%씩을 지급하되 상한선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1,300으로 해서 어쨌든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을 보면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손자녀 조부모까지만 포함됐지만 여기는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는 19세 미만, 국민연금에는 자녀는 25세 미만이죠. 근데 여기는 부모나 자녀나 손자는 모두 똑같이 19세 미만으로 형제자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연령 제한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태아의 권리보호 규정도 두고 있다는 것을 거기 2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 나와 있죠. 상병보상연금은 거기에 보면 요양급여 2년 경과, 요양급여가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증요양상태, 종래는 폐질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면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증요양상태가 중증요양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 그 폐지라고 되어 있는 중증 요양 등급, 중증 요양 상태, 중증 요양 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면 평균 임금의 70%로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부여를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업인은 장의를 실제 장의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계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평균 임금 곱하기 121분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1분으로 다 좋고, 그 외에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급에서 12급, 1급에 전에는 1급에서 9급이었는데 1급에서 12급, 1급에서 12급 사이에 장애급여 수급권자가 만약에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직업훈련비와 그 기간 동안의 직업훈련수당, 만약에 그 장애가 발생했던, 사고가 발생했던 회사에서 받아준다면 그 회사에, 그 말하자면 사업주에 대하여 바로 직장복귀지원금 1년, 또 직장적응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1년,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으로 3개월, 그리고 재활훈련으로 3개월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직업재활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보시면 직업재활급여 보시면 여러 가지 두 페이지를 쭉 적었으면 어쨌든 그 대상은 장애급여자로서 1급부터 12등급까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먼저 직업재활급여 대상자에서 2번에 장애등급 1급부터 12급까지, 그리고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당사자는, 즉 훈련 대상자는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장애급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급여자는 1급부터 12급에 해당하는 인쇄상 오류가 좀 제법 있군요. 그래서 12급에 해당하는 그 장애가 남은 사람을 장애급여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훈련 비용은 바로 직업훈련 기관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는 것이고, 직업훈련 수당은 바로 훈련 대상자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때 교통비와 식사비로 제공되는 것을 장애훈련 비용이라고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바로 이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직업훈련 수당의 산정 기준은 평균 임금이 아니라 최저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최저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외에 직장복귀지원금으로 1년간의 직장복귀지원금, 그리고 3개월의 직장적응훈련비와 그리고 재활운동비가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같이 쭉 법률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특별급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험급여 지급가 있지요. 산재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수급권의 보호도 곧잘 나오는데, 보험 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가 적용이 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너무 길게 적었습니다만 산재보험에 관한 권리 구제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똑같이 유형적 권리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법적 절차가 되기 때문에 단지 크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은 재심리와 재결이 나와 있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에 대한 것은 문서로 해야 된다. 다 어떤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정책적 분석과 더불어서 법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보험법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2007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이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할당. 대상이 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원칙은 띄어쓰기 없는 노인 등이지. 이 노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두 가지지. 65세 이상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역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요양급여,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은 노인 등 중. 자, 여기 있지요.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암기하시고 줄 바꿔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이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바로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되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또는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집에서 보세요. 가입자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하다. 직장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구성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정책에서 급여는 바로 재가급여 6종 세트와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이미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선수학습을 했습니다만 재원은 당연히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 얼마예요? 건강보험은 예상되는 당해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였습니다. 여기는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 당해년도지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된 재원은 공공재원인 사회보장성, 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지요.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 곱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그리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분명히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된 재원인데 결국에 이렇게 본다면 국가지원금은 조세로, 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로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여기는 또한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 거죠.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같이 합치게 되면 결국에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 조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선수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는 또는 전달은 당연히 건보공단에서 똑같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의료보장의 보험자는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보시면 2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 띄어쓰기 안 된다. 자꾸 띄어쓰기가 듣군요. 띄어쓰기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노인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인구학적 조건, 연령 65세 이상. 그런데 65세 미만은 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전문가의 진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대상이 되는데 그들 모두를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박스 두 번째,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인정이라는 것은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요양 등급이 급여가 실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곧잘 나옵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줄여본다면 첫 번째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세 번째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1번, 3번의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적정 제공의 원칙. 2번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3번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으로 이렇게 줄여서 축소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거기 오면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과 똑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자는 당연히 우리는 단일보험자, 단일보험자 통합주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가입자는 누구로 한다? 바로 건보가입자와 같다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이 뒤에 나와 있고 거기 징수, 산정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는 2항부터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오늘 집에서 한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세요. 거기면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해놓고 밑에 실선으로 건강보험료 얼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해서 구분해서 딱딱 금액이 구분해서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2항과 3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지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또 누가 장기요양을 인정해 주시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기요양을 인정해 주시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간이 있는데 판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놓은 30일인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출제되지요. 중요 표시하시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초기에는 3등급, 나중에 3등급을 드리면서 치매를 넣어서 5등급, 이번에는 치매를 좀 더 확산해서 6등급.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유형은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상이 누구였어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6개월 이상 혼자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자인데 전적으로 필요한 1등급
상당 부분 필요한 2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한 3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4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요양 등급을 정하되 치매를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요양 지원, 맞아요.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해서 숫자로서는 5등급, 거기다가 인지 지원 등급까지 해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기간은 장기요양의 등급 판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었습니다만 30일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얼마까? 1년을 이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그런데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재검을 받았을 때, 갱신을 신청해서 재검을 받았을 때 기존의 등급과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도 1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중요 표시하시고, 장기요양 1등급은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이 나왔으면 4년으로 합니다. 2등급과 3등급과 4등급은 3년으로 하고,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4년, 2, 3, 4등급은 3년,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4번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고 있는데 재가급여 6개의 종류는 여러분이 숙지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노인복지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5대 서비스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금 보호, 기타 재가급여 중에 방문 간호만 빼면 나중에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5대 서비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신고사항이 아니라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이라는데 거기 5번에 1번에 1번에다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에다가. 그러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그런 건 아니고 이양 제가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말하자면 좀 더 한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해도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처럼 신고만 해도 된다. 원칙은 지정사항이지만 제가 장기요양기관은 신고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재원 조달은 국가지원금으로 그건 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으로 당해년도 예상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20%를 국가는 공단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된 재원은 보험료가 되겠는데 보험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 보험률로 산정하되 통합 징수하고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건강보험처럼 본인일부 부담금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본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는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제일 밑에 줄 나와 있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한 선 내용입니다.
다음에 심의기구로 장기요양위원회가 있다 봐주시고 넘어가지요.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넘어가 보세요. 등급판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준다?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위원회를 두고 원칙으로서는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합해서 하나를 줄 수도 있고 하나의 시군구에 2개 이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권리구제의 절차는 당연히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이의 신청, 그렇죠? 심사 청구가 아니라 거기는 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의 신청한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심판 청구를 해야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 절차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책에 적어놓은 대로 읽었습니다만 이의 신청하고 여기서는 심사청구, 건강보험은 심판청구지만 거기를 거쳐서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불복을 해서 아예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직접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부담은 조금 전에 선수학습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부담은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건강보험에서는 예상되는 당해년도 보험료의 14%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당해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가의 부담 첫 번째 나와 있지요. 다음에 수급권의 보호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해서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정리했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보험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법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특히 개정 내용의 액센트를 주면서 이번에 그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바뀌었다는 거, 또 갱신 이후에 유효기간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 뻔히 아는 거지만 그런 것들 좀 더 액센트를 주어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아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